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면서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7조 8,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개월 만에 반등 조짐인데 부진한 반도체 수출을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 그리고 가전제품이 메꿨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정치적 동기로 인해 한국을 차별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모형 리츠 또 부동산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 명 이상이 늘면서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요? 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3월에 취업자 수가 46만 3천 명가량이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건데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4천 명가량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사상 최악의 고용 상황이 나타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실업자 수는 줄어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총 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3%가 감소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40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과 50대,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7천 명이, 30대는 9천여 명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그동안 감소폭이 컸던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달 수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는 수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한 우리나라 수출은 15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31.1% 올랐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105% 증가해 큰 폭으로 늘었고 가전제품 50%, 그리고 승용차가 2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33.3%가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19%, 일본은 15.2%로 주요국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1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 올랐는데요. 특히 승용차 수입이 126% 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3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시장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전거래일보다 9.41포인트 오른 2041.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81포인트 오른 629.0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0전 오른 1192원 80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다음에도 수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R&D 등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과 FTA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FTA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시장과 신흥시장, 주력시장 등 3대 수출 시장별 전략과 산업,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통상이라는 3대 분야별 전략이 담겼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은 구간 수출 대책의 연속성 상에서 최근의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 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결국은 수출 부진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우리 수출은 지난 9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수출은 1년 전보다 13.6% 떨어졌고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 모두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주시죠. 먼저 정부는 글로벌 연구개발과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3조 7천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남방과 중남미 등 FTA 10건 이상을 추가로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FTA 2.0 추진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년 뒤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가 역대 최장기간 내림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는 98.79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2017년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양자 협의를 요청해서 수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제소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오늘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69일 만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한국을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최애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세계 품목을 어떤 형태의 포괄 허가도 금지한 건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무역 규정을 일관, 공정,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WTO 제소에까지 나서는 배경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소 결정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2달가량의 양자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제주도 남단의 항공로를 놓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또 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항로 개설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본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먼저 제주도 남쪽 하늘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제주 남단 공해 상공에는 현재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 항공회랑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구역 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관제 업무를 하는 곳이 수직 교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행 고도를 바꿀 수 없는 항공회랑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남아행 항공기만 하루 880대에 달하면서 항공기간 충돌 우려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주 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을 연결하는 신항공로를 개설해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의 몇 차례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협상 종료 시점 막판에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오히려 안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항공로 교착 지점을 더 늘리자는 주장을 해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일본에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상치 못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네, 김현미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국제 간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은 원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전날 장관으로 갑자기 바뀌었고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준비된 원고만 읽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정작 국민의 항공안전 문제는 실무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번에도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는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네,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환경 담당 고위 정부 인사가 공개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일본이 오늘 개각을 했는데요. 한일 갈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이뤄질 개각에서 측근과 우파 성향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발탁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 축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하고 나머지 강요 전원을 고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외교전에 앞장섰던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던 전범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의 계열사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네,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그룹의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수 이후로 판매 부진 등이 알려졌지만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직장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이나 내용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정부의 발표가 좀 내용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고 주 52시간 시행 이후에는 근로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KT에 의뢰해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과 여의도, 판교, 가산 디지털 단지의 근무 시간 등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같은 기지국에서 4시간 넘게 규칙적으로 연결된 휴대폰 이용자를 직장인으로 보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직장인 평균 근무 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분 30초 줄었다는 겁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많은 광화문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이 40분가량 줄었고 여의도는 5시에서 6시 사이 퇴근 비율이 3.8%포인트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주 52시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줄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 주 52시간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요. 애초부터 이 조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조사 지역 기재국 근처에 자주 오래 있기만 하면 직장인으로 간주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학생이나 노인 등 무직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직장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와 상관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오히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 수도 있는 건데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이른바 알바 쪼개기가 많아진 만큼 주 52시간제의 효과로 분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관 기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직장인에 포함된다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경향성을 보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정부가 노동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국내 경제 5단체가 개정안이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면서 정부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경제 5단체가 노동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는 재직자 외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과 후진선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의 편향대 아니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갈리는 사안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경영계는 어떤 개정 내용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계는 우선 노조 가입 대상이 해고자와 실업자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단위로 노조 가입을 하는 상황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등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조합비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 규범이고 ILO 협약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계가 요구하는 개정 방안도 있습니까? 경제 5단체는 방어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 규정 신설 등이 대표적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자체 검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노동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부동산 간접 투자를 늘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을 공모형 투자 방식에 몰아주고 또 세금도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부동산 간접 투자가 뭐고 이거를 왜 활성화시킨다는 겁니까? 네, 이제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걸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가 있고 또 투자금 비율만큼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부동산 펀드가 대표적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합쳐 규모가 161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6.3% 즉 대다수가 그 49인 이하의 3호 투자였습니다. 대부분 돈 많은 소수의 외국인과 기관만 투자를 한 거였고 이 50인 이상의 공모 투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투자 기회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공모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까? 먼저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자산 사업을 공모형 투자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과 철도역 복합 개발이나 복합 환승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의 경우 공모 투자에 가점을 줘서 우대해 줄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용지나 대형 물류시설 용지, 이 신도시 안의 자족 용지도 공모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세금도 깎아줄 예정입니다. 보통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연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모 투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따로 분리 과세하고 5천만 원 한도로 9%의 세율만 과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모 투자 비중이 내후년에는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넘치는 유동 자금이 아파트 분양 등 주택 개인 투자에만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건설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주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SK실트론이 듀폰사의 웨이퍼 부문을 인수한다고요. 인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SK실트론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미국 화학회사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의 주 소재 중 하나로 반도체 칩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거나 쌓아서 만들어집니다. 인수 가격은 약 5,400억 원으로 두 회사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인수한 부문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이번에 SK실트론이 인수한 부문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입니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보다 효율이 높으며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견디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전기차의 반도체 소재로 적합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요, 이번 인수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당장 반도체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50%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업체인 SK실트론의 점유율은 9%에 불과합니다. SK실트론은 현재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일본 업체를 따라잡긴 어렵다고 보고 다음 세대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소재를 활용한 전력 반도체는 오는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4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날인 내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모레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에는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5.4%, 추석 당일 오후 출발이 23.6%로 나타나서 추석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귀경 교통량이 다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와 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 관광개발노조가 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6일 동안 1차 경고 파업을 벌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 따르면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는 오늘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1시에 서울역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들 승무원은 검표와 열차 안내방송 등을 담당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승객이 급격히 몰리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불편이 우려될 전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추석 연휴에 이직을 준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58.9%가 추석 연휴에 이직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67.9%도 연휴에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모두 취업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혀 취업 압박감이 연휴에도 구직 활동을 하게 하는 동기로 밝혀졌습니다. 애플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 편집 기능을 대폭 강화한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쿠퍼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 애플워치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아이폰 11은 99만 원부터, 아이폰 11 프로는 139만 원부터,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55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3% 오르며 2,04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06% 상승하며 629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현대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모터쇼에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유일하게 현대차가 참가했는데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모터쇼에 참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차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K실트론이 약 5,400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대표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SK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요. 0.2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브라질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예정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1.41% 오르며 2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 매출이 조기 반영될 기대감에 현재 4.63% 오르며 4만 7,450원 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헬릭스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젠시스와 인삼시형 3상과 관련해서 다음 주 미국 시카고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8.17% 급등하며 18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